각종 드라마와 예능에서 얼굴을 알리며 인기를 얻던 연예인들 중에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폭행 사건으로, 누군가는 뻔뻔한 거짓말로, 또 어떤 이는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 더 이상 방송계에 발붙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라는 말로는 포장조차 어려운 스스로 무덤을 판 탓에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TOPO를 살펴보겠습니다. 9위는 배우 차태현입니다. 지난 16일 KBS 9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차태현 김준호 내기 골프 사건은 그야말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태현은 2016년 7월 단체 카카오톡방에 5만원권 10장을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며 김준호와 내기 골프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신고하면 세고락이라는 농담까지 덧붙이며 돈 자랑을 했죠. 불과 18일 뒤인 7월 19일에는 자신이 225만원을, 김준호는 260만원을 챙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차태현과 김준호는 모든 방송에서 전격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변명은커녕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비난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내기 골프가 취미 수준의 장난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뒤였죠.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던 소탈한 국민 배우의 이미지가 사실은 호화스러운 내기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냉소도 뒤따랐습니다. 한편 보도를 진행한 기자는 담당 프로듀서도 방관했다는 식의 멘트를 덧붙이며 KBS 내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1박 2일의 책임 PD는 이미 KBS를 떠난 뒤였고 결국 KBS의 관리감독 부재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연자 잘못에만 화살을 돌리기에는 방송국 차원의 도덕 불감증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8위는 아나운서 출신 김재원입니다. 김재원은 어린 시절 암으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흔히 역경을 딛고 성장한 미담 스토리처럼 포장되곤 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어머니가 꿈꾸던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결혼 후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모든 걸 접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누운 아버지를 돌보던 중 우연히 KBS 아나운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8세의 아나운서로 데뷔하며 화려하게 방송계에 입문했지만 첫 발령지는 춘천. 문제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는 아버지 곁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는 홀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김재원은 장례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곧바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불효자식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지만 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내면의 갈등은 결국 그의 가정생활까지 잠식할까 두려움을 키웠다고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아침마당에서 하차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냉정히 말해 화려한 방송 인생 뒤에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와 미완의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7위는 가수 서인영입니다. 연예계 활동 내내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죠. 선배든 후배든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기만 하면 무례한 태도와 거친 발언으로 인성 논란 전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2017년 JTBC 최고의 사랑님과 함께 이에서 래퍼 크라운제이와 다시 짝을 이루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둘은 이미 2008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개미 커플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전력이 있었죠. 당시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향수파리 재탕 마케팅이었지만 그래도 화제는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불과 2달 만에 급전개를 맞습니다. 서인영이 돌연 하차 소식을 전한 건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오히려 의혹만 키웠습니다. 온라인은 금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제작진과 갈등설, 크라운제이와 불화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일부에서는 아예 제작진이 서인영을 내쳤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판을 뒤흔든 건 제작진 측 폭로였습니다. 님과 함께의 관계자라는 인물이 등장해 서인영이 피해자인 척
눈물 마케팅을 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그 영상 속 서인영은 전화를 붙잡고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전날마다 일정을 바꾸라고 떼쓰고 촬영 당일에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스태프들을 몇 시간씩 대기시켰다는 주장. 예산이 빠듯하다는데도 비행기 좌석과 호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심지어 두바이 관광청 관계자들 앞에서까지 막말을 퍼부었다는 증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결정타는 두바이 촬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크라운제이가 혼자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고 하죠. 이쯤 되면 프로불 참러라는 별칭을 붙여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인영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쓴 흔적조차 없는 기계적인 입장문이라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소속사는 욕설은 단순한 감정 폭발일 뿐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몇몇 예능에서 얼굴을 비추긴 했으나 신뢰를 잃은 연예인의 자리는 이미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여전히 논란 제조기라는 꼬리표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6위는 배우 최철호입니다. 1990년 연극님의 침묵으로 데뷔한 그는 무대에서 시작해 영화 조연을 거치며 차츰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점점 입지를 다져가던 그는 KBS 불멸의 이순신, 천추태후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조연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KBS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주조연급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그는 드라마 자이언트 대신 사극동의를 선택했는데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동의에 함께 출연 중이던 배우 손일권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가 한 여성 후배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터진 것이죠.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최철호가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했다면 상황이 덜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자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라며 뻔뻔하게 부인했고 심지어 내가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곧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동의에 출연하던 배우 박하선이 거론되자 박하선은 직접 미니홈 피해 글을 올려 피해 여성은 내가 아니다.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손일권의 여자친구이자 무명 여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최철호는 TV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성기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대중은 그 변명을 동정하지 않았고 그의 이미지는 이미 폭행 배우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몇 편의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예전 같은 존재감을 되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생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죠. 일부에서는 최철호가 다시 연기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폭행과 거짓말로 무너진 이미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5위는 바로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KBS 개그 콘서트에서 깜빡이 캐릭터로 활약하며 깜빡이 홈쇼핑 같은 코너로 한때 시청자들을 웃겼던 개그맨. 유행어까지 만들며 인기몰이를 했고 광고에도 얼굴을 내밀면서 18기 공채 개그맨 중 가장 잘 나가는 스타로 떠올랐죠. 하지만 웃음을 주던 얼굴은 곧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2005년 5월 후배 개그맨 김지환을 강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구속수감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김진철은 겨우 25, 피해자 김지환은 29. 나이는 후배였지만 공채 기수는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그는 선배 대접이 부족하다며 얼차려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전조는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후배 9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김지환을 마대자루로 때린 정황이 증언으로 드러났죠. 심지어 5월 4일에는 개콘 녹화가 끝난 뒤 20기 후배들을 옥상으로 불러내 단체 얼차려까지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20기 개그맨은 노우진, 박휘순, 신봉선, 유민상, 정경미 등 총 15명. 병을 앓던 신봉선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만드는 개그맨들이 무대 뒤에서는 군기 잡히느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셈이죠. 폭행 피해자인 김지환은 강목에 허리를 맞고 뇌진탕과 두통으로 쓰러져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강하게 합의를 거부했지만 김진철 측의 끈질긴 요청 끝에 결국 치료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김진철은 방송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지만 대중은 냉담했습니다. 깜빡이 유행어로 웃던 기억은 사라지고 폭력 선배라는 꼬리표만 남았죠. 1년 뒤 개콘 복귀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 이후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코너들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개그계의 뿌리 깊은 위계 질서와 군기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만약 그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더 큰 인기를 누리며 장수 개그맨으로 활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김진철은 자신이 만든 폭력에 덫에 걸려 방송가에서 퇴출됐고 이름석자마저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4위는 강호동입니다. 2011년 9월 5일 그의 소속사는 강호동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수억 원대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폭탄 같은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팬들에게는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뻔한 멘트를 덧붙였지만 국민 정서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겼죠. 소속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호동은 지난 5개월간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으로서 법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 약속드립니다. 늘 듣던 사과문 레퍼토리. 문제는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탈세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한 시민이 강호동이 연간 3천만 달러 하나 약 630억 원을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속사는 그 정도로 벌지는 않는다며 수입서를 부인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강호동이 아무리 34개 프로그램에서 MC를 본다 해도 회당 출연료로 계산하면 연간 4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광고 수입을 다 합쳐도 3천만 달러는 허무맹랑하다라며 과장된 소문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덧붙이길 강호동은 야간 행사나 케이블 진행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처럼 세금 신고도 세무사에게 맡긴다. 실제 연소득은 공개된 바 없다라며 책임을 회계사의 실수로 돌렸습니다. 소속사는 한술 더 떠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담당 회계사의 착오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사람 탓, 실수 탓 공식이었죠. 그리고 9월 9일 강호동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잠정적으로 연예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시청자들을 언급하며 또다시 눈물의 사과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강호동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실망을 드려 가슴이 아픕니다.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물러나겠습니다. 결국 그는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문제는 잠정 은퇴가 아니라 탈세의 꼬리표였습니다. 국민 MC로서의 신뢰는 산산조각났고 대중은 그가 흘린 눈물조차 진정성이 아니라 계산된 연출로 받아들였죠. 3위는 배우 조형기입니다.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다 점차 예능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세바퀴, 황금알 같은 장수 예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히 패널로 앉아있으면서 조형기 예능 단골 손님 이미지를 굳혔죠. 하지만 2017년 황금알 종영 이후 그는 TV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신 동네형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 구독자 몇백 명과 소소하게 소통하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구독자 1900명에 멈춰 있고 영상 업로드도 9개월째 끊긴 상태. 사실상 방송계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존재감이 증발한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형기를 평생 따라다니는 굴욕적인 별명, 킬러조의 출처 때문이죠. 1993년 그는 술에 취해 강원도 정선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후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도로에 버려둔 채 그는 자기 차 안에서 태연히 잠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으로 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뻔뻔한 복귀 스토리는 지금 생각해도 분노를 일으키죠. 당시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아 사건 직후엔 조용히 묻히는 듯 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진상이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형기에게 붙은 꼬리표가 바로 킬러죠.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단어는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습니다. 지금도 조형기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댓글창을 아예 막아둔 걸 보면 스스로도 자신이 대중의 질타를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외칩니다. 조형기, 당신은 진짜 죗값을 다 치른 적이 없다. 2위는 배우 서하준입니다.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무대에 처음 올랐던 그는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며 TV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이유라는 미묘한 명분으로 갑자기 합류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기묘하게 회자된 대사 덕분에 주연급 배우로 껑충 올라섰죠. 이후 여러 일일극과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자리를 꿰차며 한때 무명 연극 배우였던 과거를 보상이라도 하듯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예능 정글의 법칙 같은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내밀며 열심히 일하는 배우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2016년 말 그의 커리어는 갑작스러운 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 때문이었죠. 논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서하준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진까지 유출되자 의혹은 삽시간에 퍼졌고 서하준은 묵묵부답, 아무 해명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10일 동안 연락 두절이라는 어이없는 멘트만 남겨 불을 끄기는커녕 기름을 부었죠. 게다가 이후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흘러나오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함께 거론됐지만 억울한 배우들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서하준은 묘하게 잠잠했죠. 결국 그는 2017년 7월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이 사건을 직접 언급했는데 그의 태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다. 대신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해명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난데 거기서 굳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누가 봐도 나라서 그냥 있었다. 즉 스스로 사건의 당사자임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에서 주연으로 복귀하며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조금씩 다시 얼굴을 비추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논란만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제기라 해야 할지 자업자득의 결과라 해야 할지 애매한 대목이네요.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